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휴가 내내 집순이로 지냈는데요. 신랑이랑 휴가가 안 맞아서 신랑은 일하고 딸은 개학이 빨라서 학교 가고 또 방학이라 내려와 있는 아들은 알바 중이라 뽕이뽕구 초우리와 함께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계획이 책을 많이 읽자였는데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무거움은 내려놓고 손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8월에 읽은 책 12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브라이어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추천으로 2022년 6월에 완독했던 책인데요. 제가 워낙 가을못이라 완독에만 의미를 뒀지 책의 절반 정도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번 6월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를 읽으면서 과학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재독을 했는데요. 제독이라 그런지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해도 되고 감동도 조금 더 많이 느끼면서 읽은 책입니다. 브라이어 그린은 칼 세이건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과학책을 쓰는 물리학자인데요. 엔드 오브 타임은 물리학과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엔드 오브 타임에서 말하는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는 어쩌면 아주 간단해요. 140억 년 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에 뜨겁고 균일한 입자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 하나로 뭉쳐져 별, 행성, 위성 등의 천체를 만들어냅니다. 47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하고 태양계 행성 중 하나인 지구가 태어나게 돼요. 태양은 영원할 것 같지만 태양 역시 50억 년이 지나면 에너지 연료가 바닥나서 어둡고 차가운 별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모든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다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집니다. 블랙홀 역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줄어들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우주는 먼지에서 태어나 먼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시간의 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엔드 오브 타임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아름다운 문장, 인문학적 사고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종이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예술이나 종교 등을 만들어낸 유일한 종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의 삶은 찰나에 불과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아무 의미도 없지 않을까? 브라이어 그린은 엔드 오브 타임을 통해 우리는 무상하게 그지없는 일시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짧은 시간은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의 가호 아래 잠시 동안 존재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임무라고 합니다.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가 인문학자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인문학과 과학의 통섭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엔드 오브 타임은 과학자가 과학을 통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의 중요함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어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찰나 같은 삶이지만 좀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지. 진짜 너무 멋진 책이었고요. 요즘 삶이 너무 험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가을 모신 분들은 과학 이론 용어 하나에 매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만 쭉 훑으면서 읽어보셔도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입니다. 마그나손은 아이슬란드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데요. 아이슬란드는 북유럽에 위치한 섬나라로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빙하의 흐름도 활발해서 얼음과 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나손은 가족의 역사, 조부모와의 인터뷰, 시적인 문장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호소하고, 빙하가 기후변화로 인해 녹아 없어지면 빙하가 물이 되어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 우리는 모두 가뭄에 시달리다 멸종할 수도 있음을 과학적 근거,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경고하고 있어요. 2014년 오크라는 빙하는 아이슬란드 최초로 면적과 두께가 줄면서 빙하의 지위를 상실하는데요. 2019년 마그나소는 200년에 걸쳐 앞으로 사라질 빙하에 대한 추도사를 써달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오크 빙하는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지위를 잃은 최초의 빙하다. 앞으로 200년간 우리의 모든 빙하가 같은 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도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우리가 행했는가는 미래에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만이 알고 있다. 이 책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 이후에 나온 책 중 최고의 환경 관련 책답게 기후변화로 인한 공포, 불안 등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빙하가 영속성을 상징할 때 조부모와의 추억, 낭만들을 살려내면서 앞으로 사라질 것들을 살리기 위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미래를 위한 대화라는 장인데요. 마그나소는 어느 날 조부모님 댁에서 딸에게 산수 문제를 냅니다. 증조 할머니가 1924년에 태어나셨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될까? 94. 그럼 넌 언제 94이 될까? 2102년 아냐? 그럼 네 증손녀는 언제 94이 될까? 2186년. 그럼 1924년부터 1986년까지 전부 몇 년일까? 262년. 상상해보렴. 262년이야. 그게 네가 연결된 시간의 길이란다. 넌 이 시간 내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야. 너의 시간은 네가 알고 사랑하고 너를 빛낸 누군가의 시간이야. 네가 알게 될, 네가 사랑할, 네가 빚어낼 누군가의 시간이기도 하고 너의 맨손으로 262년을 만질 수 있어. 할머니가 내게 가르친 것을 너는 손녀에게 가르칠 거야. 2186년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186년이라니.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도록 감동적이고 슬프죠.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폐기수를 방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미래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문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왜 기후변화를 위해 생활 습관 행동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글이 있을까 싶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달에 제일 추천나는 책이자 올해의 책 예비 후보였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보건학자 김수석 교수님이 기획하고 엮으신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팬데믹을 겪었던 시기를 돌아보면서 팬데믹 속에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위험했는지,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했는지, 각자 다른 취약계층을 연구하는 5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출간한 책인데요. 이민자, 여성,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삶에 주목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불평등은 없었는지 현장 활동가 37명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자가격리를 할 때도 꼭 필요했던 노동은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분의 몫이었고 돌봄 자체가 여성의 몫이 되면서 여성들의 퇴직이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등의 증가도 불러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역시 증가했고 교육 불평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해졌고 장애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거나 활동 지원 서비스의 공백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조차 힘들었고요. 이민자분들은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강제 추방을 더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수석 교수님은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올리히 백의 말을 인용하면서 K-방역의 성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에서 차별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K방역은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정말 성공적인 방역이었다고 생각하지만 K방역의 기준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장애인, 정규직 노동자, 성인 등 보편성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승석 교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항상 사회의 낮은 곳에 가 있는 교수님의 시선을 너무 존경하고요. 제가 김석 교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이번 책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역시 그런 책이었고요. 교수님 늘 존경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월의 봄에서 출간한 책 두 권인데요. 먼저 김용균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2022년 7월 출간된 책인데 아무래도 제가 올해 20살이 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사고소식이나 특히 산재사고 관련 뉴스나 책을 마음이 아파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전에 은효 작가님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너무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좀 읽기를 미뤘던 책이었는데요. 미루다 드디어 이번 휴가 때 용기 내서 읽은 책입니다. 2018년 12월 한국 서부발전 태학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테이어 벨트에 끼어 김용균 군이 사망했는데요. 김용균 군은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계약직으로 일한 지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용균 군의 사고는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용균들은 김용균 군의 사망 이후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용균 군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이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이인구 씨, 내 아들은 죽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여전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어머니 김미숙 씨, 김용균 군이 사망한 날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 100인과 만납시다라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용균 군의 사망사고를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뜨렸던 지금도 여전히 발전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태성 씨. 산재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임에도 여전히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일터에서는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급급하고 산재 신청을 못하게 공상 처리를 하고 아예 위험을 외주화하기 위해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업체로 넘기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기업의 살인임을 인지하고 원하청 경영주들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법률로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던 책이에요. 슬픔보다는 좀 분노가 필요한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5월의 봄에서 출간된 홍은전 작가님의 전사들의 노래입니다. 이 책은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은전 작가님을 믿고 있는 저희 최애 작가님 중 한 분이신데요. 노들장인 야학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인권기로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전사들의 노래는 장애인 언론인 비마이너의 홍은전 작가님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님이자 장애운동 활동가 6분과 인터뷰하고 연재했던 글을 모아 출간한 책인데요. 활동가 6분의 생애와 자대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가 함께 담겨있는 정말 보물 같은 책입니다. 장애인 활동가분들의 삶이 기록되지 않고 잊히고 왜곡되지 않도록 기획한 책이고요. 홍은전 작가님은 이분들의 생애를 애정을 담아서 생생하게 기록해냅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논쟁이 많은데요. 이동권 투쟁의 경우 바쁜 출근길에 왜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지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집 안에만 갇혀 지냈던 장애인분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투쟁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중증장애인을 잘 보지 못하고 살거든요. 보통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와 격리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사들의 노래는 잘 보이지 않던 장애인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책이고요. 인터뷰에 대한 홍은전 작가님의 애정이 묻어나서 인터뷰의 생애가 정말 생생하게 전달이 돼요. 탈시설 운동이나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웬만한 모합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책의 마지막엔 장애인 활동가분들이 투쟁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는 순간 감동이 폭발하게 되는 또 경험을 하게 되는 책이기도 해요. 저는 2023년도가 아직 4개월 남았지만 전사들의 노래가 올해의 책이 될 것 같아요.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분들께도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이고요. 많은 분들께 정말 사랑받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휴가 기간에 푹 빠져 읽었던 조지 오웰 산문선입니다. 조지 오웰은 진짜 너무 매력적인 작가 같아요. 6월 월간 독서 리뷰에서 리베카 솔릿의 오웰의 장미 소개해드리면서, 오웰이 전체주의를 비판한 사회주의자지만 자연과 꽃을 사랑한 낭만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지 오웰 산문서는 조지 오웰이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이나 에세이 중에 좀 높이 평가받은 20여 개의 산문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나는 왜 쓰는가, 코끼리를 쏘다, 불황자 임시 수용소 등 유명한 산물들이 실어 있어요. 조지 오웰은 1,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전체주의 이런 시대를 통과했는데요. 조지 오웰의 산문서에는 비이성적이고 잔인했던 시대를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맞서며 통과하기 위해 있었던 조지 오웰이 명징한 언어로 씌어진 산문부터 중고 책방에서 일했던 경험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나 성찰 등 시대와 맞서기에는 너무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조지 오웰이 보이는 산문들도 있었어요. 책을 읽는 게 너무 값비싼 취미라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며, 정말 그러한지를 증명하는 실험을 하는 산문이 있는데요. 집에 있는 책들의 가격을 전부 더해서 15년간 책을 구매한 비용을 계산하고 15년 동안 사서 피운 담뱃값을 비교해 봤더니 담뱃값을 훨씬 많이 썼다고, 독서는 오락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산문을 읽으면서는 진짜 너무 좋아를 연발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좋은 구절이나 인상적인 내용,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는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면서 있는데, 페이지 거의 다 인덱스를 붙일 정도로 진짜 조지 오웰에게 반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소설도 좋지만 산문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구독자분들도 조지 오웰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우연히 발견해서 읽었는데 제 취향에 딱 맞아 떨어졌던 책 2권, 윤영님의 우아한 가난뱅이와 나비클럽 소설선인 김형규 작가님의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우아한 가난뱅이는 독립출판물인데요. 자주 가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한 책입니다. 작가님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맞아 막 무릎을 치면서 읽었는데요. 우아한 가난뱅이는 윤영님이 20년간 중등 과학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번아웃이 오면서 조기 퇴직을 하고 무직으로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된 이야기가 일기처럼 쓰여 있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일단 처음 놀란 건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였고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윤현 작가님 혼자가 아니라 시간 강사를 하다가 초빙 교수가 되자마자 학교를 그만둔 무직이 된 남편과 고양이 레이까지 2명의 동거인이 더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놀란 건 부부가 다 무직인데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책을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번아웃이 와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즉흥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윤영님은 진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무직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도 보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또 이런 문장들에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일 하나 없이 제법 잘 지내고 있다. 지루하고 별일 없어도 좋으니 평화롭기를. 느리고 편안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워졌다. 무료할 정도의 평화 속에서 잠깐의 행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진짜 제가 추구하는 삶이랑 너무 비슷하고요.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정반대에게 더 많이 버는 삶보다 더 적게 쓰는 삶을 사는 게 더 쉽다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 멋져 보였고요. 윤영님의 이른 퇴직 이후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내 MBTI가 INFJ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진짜 공감도 많이 되고 힐링도 될 수 있는 책 우아한 가난뱅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 취향에 딱 맞았던 책은 김영규 작가님의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진짜 취향 저격당한 책이에요. 저는 보통 주중에 책을 읽을 때는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읽기 편한 책들 위주로 보거든요. 모든 것의 이야기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이틀 밤을 책에 푹 빠져서 감탄하면서 읽게 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이야기는 나비클럽에서 책 속에 메일을 주셔서 알게 된 책인데요. 출판사에서 책에 관심이 있으면 가제본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메일을 너무 늦게 하긴 하는 바람에 출간일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 속에 작가님 소개글이 있었는데, 김용규 작가님은 민주노총 변호사로 일하며 대림동에서 근무했던 노동 변호사였다는 이 말에 꽂혀서 책이 출간되자마자 구매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이야기에는 총 5편이 실려 있는데요. 책 소개를 보면 21세기로 기한한 참여문화, 미학적 리얼리즘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가의 추력,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참여문학은 소설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학의 한 갈래인데, 사람은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제대로 조명해야 그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 역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역시 사회를 담아내야 한다고 해요. 기이한 참여문학이라는 소개답게 모든 것의 이야기에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여성경찰, 중국 동포로 특채로 채용된 경찰, 호포다방에서 일하는 조선족 여자 등 사회적 약자, 한대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 사형 언론에 소속되어 있지만 노동자들 편에서 함께 투쟁하며 기사를 쓰는 기자 등 사회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잘 어우러져 현실은 너무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소설의 형식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무직자들이 넘쳐나자 무직자들의 혁명으로 기본소득이 자리 잡게 된 미래를 그린 SF 소설 구세군, 한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모든 것의 이야기, 호포다방에서 일하다가 실종된 중국 동포를 찾는 추리소설 형식의 대림동에서 실종, 1990년대 초반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의 분신자살과 21세기 현재 노조 탄압으로 분신자살 기도를 이제 교차로 보여주는 가리봉동의 선한 사람 등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읽은 책입니다. 이 소설집의 또 다른 매력은 우리가 노동자이자 약자로서 느끼는 고통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마지막에 실린 구세군은 SF 소설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다 보면 정말 구세군의 사회가 올 수 있겠다는 위기감까지 느껴지게 한 소설이었어요. 오랜만에 지금 현실을 담은 사회파 소설을 읽게 돼서 너무 좋았고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게 만든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사실주의 문학의 3대 거장으로 뽑히는 이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트르게네프는 자전적 소설인 첫사랑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버지와 자식은 트르게네프의 최고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해요. 아버지와 자식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860년대 농노 해방령 선포 이후인데요. 1861년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지만 좀 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농노들이 땅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치르지 못해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했고, 이에 농노들은 소요를 일으키지만 정부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농노 해방 이후 시기 40년대 세대를 대표하는 파벨과 60년대 세대를 대표하는 바자로프의 갈등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파벨은 40년대 청년기를 보낸 정통 귀족주의 장교 출신으로 예술과 철학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이지만 지금은 동생 니콜라이의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고요. 바자로프는 60년대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술을 부정하고 과학과 이성만을 중시하는 과학도이자 니힐리스트입니다. 농노해방이라는 큰 사건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이 나뉘게 되는데요. 보수를 대표하는 파벨과 진보를 대표하는 바자로프는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트루게네프는 원래도 연인과의 사랑이나 심리적 묘사에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데요. 아버지와 자식에도 로맨스가 등장합니다. 동생의 두 번째 아내이자 집사의 딸인 페네즈카를 파벨의 사랑,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이상만 추구하던 바자로프가 매력적인 가부인 오진 초바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등 가치관이나 이념이 서로 달라 첨예하게 갈등하지만 결국 사랑, 죽음, 우정 등 보편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기결되면서 특수한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점이 참 좋았던 소설이고요. 아버지와 자식이 출간됐을 때 진보와 보수 세력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파벨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여지고요. 진보를 대표하는 바자로프는 독단적이고 편집증 환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반면 여자 주인공들은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트루게네프의 단점이 좀 남자 주인공의 매력을 잘 못 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자식 읽으면서 와, 진보와 보수에게 도대체 왜 모두 비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책 읽기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8월을 함께 시작한 국내 소설 3권,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김순 작가님의 잃어버린 사랑, 김희재 작가님의 탱크입니다. 이 3권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한 권씩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좀 무거운 마음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읽게 된 책인데요. 3권 다 만족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믿고 있는 작가분 중 한 분인데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그동안 발표된 단편들을 모아낸 소설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자라고 규정하는 여성들의 서사를 통해 거실적으로 확장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글쓰기도 좋았지만 문장이 너무 명징하고 마음을 울려요. 소설을 한 글자씩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책이고요. 가을에 제독하고 겨울에 제독하고 봄에도 제독을 할 생각입니다. 계절마다 최은현 작가님의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읽힐지, 좀 내 마음은 어떤 동요를 일으킬지 궁금해지는 책이고요. 이미 베스트셀러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김순 작가님의 잃어버린 사람은 김순 작가님을 최애 작가님으로 만든 올해 최고의 소설이었어요. 1947년 9월 16일 하루 동안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단편적인 조각들을 이어붙인 좀 기록문학 같은 소설입니다. 그 시절 부산에서 돌아온 사람들, 돌아가다 멈춘 사람들,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등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통해 식민이 남긴 상흔과 삶의 고단함, 처연함을 느낄 수 있고요. 운유가 정말 돋보이는 소설이었어요. 운유를 통해 그 시대 직접적인 상관은 먼 자리에서 논쟁이 오갔던 이념 문제, 이런 시대에도 1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불화받고 기득권의 자리로 이동하는 사람들, 불평등, 이주민 혐오, 농촌 파괴 등 고민해볼 거리도 많이 던져주는 소설이고요. 영웅이 아닌 이 시대를 관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다 역사 안에 있음을, 그물에 든 공동 운명체임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순 작가님의 책은 단편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작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던 책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은 소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탱크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뽑힌 제28회 한겨레 문학상 단선작인데요. 김희재 작가님은 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소설 역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들이 생생해요. 야산에 세워진 철제 컨테이너를 탱크라고 부르며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지는 기도의 공간으로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을 통해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연대와 사랑임을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아무래도 신인 작가이다 보니까 좀 결말로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거나 좀 주제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나 좀 흡입력은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좀 스토리가 굵직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김희재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쓰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월에 읽은 책 12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무더위와 습한 기온으로 책 읽기 힘들었던 분들도 다가오는 9월에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